자, 매주 어떻게 나갈 거냐면 단원별로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 제공한 거 가지고서는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내용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내용 정리가 어쩌다가 이제 내용 정리할 부분, 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정리하다 보면 또 필기하다 보면 오래 걸려서 일부러 답안지에다가 옮긴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답안지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답안지 다 가 있죠? 그래서 답안지를 제공한 건 좀 속도를 높이려고 제공을 한 거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합시다. 문제 수도 많고 이론 내용도 중간중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또 문제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죠. 어쨌든 서둘러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출문제 그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식생분진 나갈 때마다 4개의 영역인데요. 그 4개의 영역 나갈 때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몇 년도에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 한번 봅시다. 대략 각 4개의 영역이 20여 %에서 왔다 갔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2002년도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예요. 그래서 문항수도 좀 많은 편이죠. 이거 문항수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술형이 14년도부터 다시 재개가 됐으니까 서술형 파트만 본다면 전체 17문제 정도에서 한 뭐 4문제, 평균 4문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제되는 거 보면 좀 잘 안 나온 데서 보통 이제 생체고 오분자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가 있는데, 세포막처럼 한동안 안 나오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측하기는 힘들긴 하죠. 그런데 이제 요거 딱 빼놓고 본다면 나올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나올 부분은 효소하고 세포 파트 뭐 이런데 나올 수 있는데, 이 출제자들도 문제 낼 때 고민을 해요. 아, 이거 문제로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 내기가 좀 마땅치 않으면은 잘 문제를 내지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세포막에서 요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합성에서도 좀 이렇게 몰아서 나왔고, 그다음에 신호전달도 이제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참고용으로 요 정도에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챕터마다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또 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데, 일단은 오늘 할 내용 생체 고분자 파트 먼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생체 고분자 파트 이제 소제목 또는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본다면, 일단 뭐 기본적인 얘기들, 탐구 방법이라든가 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물의 이제 pH가 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pH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pKa에 대한 개념, 특히 pKa하고 pH 간의 그 방정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서술형에서 계속.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겠죠.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생체 고분자 파트에서는 주로 단백질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도 요거 참고해서 좀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단량체를 물어봤었고요. 지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방, 세포막 파트, 뭐 그런 파트하고 이제 연계해서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지질 분석 자체로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미트디트 쪽에서는 그 분석 실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분석 실험할 때 지질이 어떠한 층에 존재하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 파트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PI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정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 파트는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자기 걸로 소화하면 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 파트, RNA, DNA, 변성, 또 이제 재생, 뭐 이런 것들, 파트를 좀 알아두면 되죠. 뭐. 정량 같은 경우는 뭐 계산법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흡강도가 1일 때, 260에 대한 흡강도가 1일 때, DNA나 RNA 같은 경우는 그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같은 거는 제공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치만 알면 산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 파트는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되고, 특히 아까 봤듯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건너뛰었잖아요. 지금 보면 건너뛰고 바로 출제가 됐으니까 최소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고 좀 잘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죠. 세포막 파트 들어갈 때 또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단원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대략 한 20여 문제, 평균적으로 챕터마다 20문제 전후가 되는데, 고분자 파트, 우리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 때 배운 그 챕터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문제 내용들도 심화 때 배운 그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도를 나와보도록 할 텐데, 1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과론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고, 또 대조군을 알 필요가 있는데, 대조군은 이제 실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좀 해석하는데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결론을 해석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같은 것도 이 실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설, 그 다음에 대조군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야 되니까, 결론을 분석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야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론 내용에서 배운 그 문제, 그 내용을 이제 문제로 만들었는데, 자, 지금 이제 일단은 이러한 그 가설 유도가 같은 경우는 가설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가설과 같다면 우리가 그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파악할 때 이 가설 유도과학은 이 내용을 보면 자, 물질 A가 T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T 증식을 유도하는구나. 이거 너무 글씨가 관찰했죠. 그래서 A가 T 증식에 관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보통 T세포의 증식에 관련된 시토카인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2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서는 관찰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인터루킨2가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죠. 가설이라는 건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설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상에서 인터루킨을 처리했을 때 이 인터루킨2가 만약에 망가져 있다면 이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루킨2를 처리했을 때 제대로 실험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에서 B라고 해서 얘는 인터루킨의 증식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 물질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성대조군이라고 하죠. 요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요런 내용이구나 하고 접근을 하면 이 결론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 인터루킨2가 A에서 인터루킨2가 제대로 증식이 인터루킨2의 발현량이 증가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요 가설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할 때는 그 가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실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파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이제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음성대조군 체크하고 가설 체크해서 결론에 접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를 처리하는 것은 실험군에 해당하고요. A가 없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음성대조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성대조군과 항상 실험군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질 B가 처리된 거. 자, B는 이제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물질이니까 얘는 양성대조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합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조군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T세포를 물질 A가 처리된 배양액에서 배양했다. 얘가 이제 실험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세 가지 배양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T세포를 배양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발현량을 조사했다.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하죠. 그래서 실험 결과, 결론이라기보다는 실험 결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종속변인, 독립변인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 항상 따라오게 돼요.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간단히 또 정리를 해보면 독립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복습 한번 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실험 결과에 영향 주는 요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 뭐 B를 처리한다라든가 또 배지 상태에 따라서 T세포의 또 증식 상태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인터루킨2의 발현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지 상태, 뭐 조건,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독립변인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이든 실험군이든 항상 이 여러 가지 변인 중에 하나만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인을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작하는 변인 이외의 것은 모두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하는 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작 변인은 하나만 써줘야 되니까 단일 조작 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단일 조작 변인 이외에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실험군에서 단일 조작 변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A를 처리했으니까 A 처리한 게 조작 변인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요 A 처리, 또 A는 처리하지 않는 것, 또 A 처리 또는 B 처리 이런 식으로 변인 하나만 바꿔줘야지 나머지까지 다 뭐 배지의 상태라든가 또 B 처리하면서 A도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A를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음성대조군이고 양성대조군. 양성대조군 통해서 아, 이 실험은 제대로 됐구나. 음성대조군 통해서 아, 이만큼 증가했구나. 그러니까 A는 인터루킨2를 증가시켜서 T세포의 증식에 관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가설과 일치하게 되니까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가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험 가설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설이 어떤 것인지는. 그래서 지금 인터루킨2 증식, 증가 양상을 본 것이니까 A를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의 발현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설은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쓰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사소한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가더 과정에서 A 또는 B 처리를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자, 조작 변인에 의해서 나오는 실험 결과는 이 변인에 의해서 항상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종속 변인이다. 자, 그리고 정확한 실험 체계냐 아니냐 결과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러한 변인, 대조군은 양성 대조군이다. 자,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은 나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를 해석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됐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답안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답안제 그대로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한 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긴 답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참고하도록 합시다. 자, 물분자 특성.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아둬야 되죠. 자, 생물학적 기능. 자, 물론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물이고요. 그 다음으로 고분자가 그 다음을 있죠. 생체 고분자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뭐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작은 이온들, 작은 분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분자 하면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개의 원소로, 기본적으로 4개의 원소가 필요하죠. 자, 얘네들 유기물이니까 탄소, 화합물. 따라서 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질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들어가고요. 수소 들어가고요. 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를 빼고, 질소가 들어간 것은 고분자 중에서 핵산하고 단백질. 그래서 핵산 단백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탄수화물이라든가 지질 같은 경우는 질소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물 분자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 간의 공유결합이 생기는데 그 분자 내에서 형성된 공유결합 때, 그 전자에 대한 친화도, 이거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극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극성 분자고요. 이러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 친수성 그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수소결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극성이라는 것은 분자 내 공유결합 시 형성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분자 내 공유결합 시 형성되는데 왜 형성되느냐?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이야. 자, 그럼 전기 음성도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물 분자는 산소하고 수소,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고분자를 구성하는 저 원소 4가지만 우리가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이 산소고요. 그 다음에 질소고요. 그 다음에 탄소고요.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탄소하고 수소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둘 간의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전자를 공유할 때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 공유결합이죠. 그때 탄소에 전자가 많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극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다르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기준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탄소와 수소 간의 공유결합은 비극성. 나머지 애들 간에는 다 극성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물 분자는 산소하고 수소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서 극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극성을 형성하다 보니까 극성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비극성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좋은 용매냐?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 텐데 이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형성되는데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다른 분자 간의
수소가 포함된 결합이에요. 수소가 관여하는 결합이 수소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그 극성을 얘기할 때 분자 내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수소결합은 서로 다른 분자 간에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서로 다른 물 분자 간의 형성. 물론 이제 물 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자에서도 이런 수소결합은 형성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의 2차 결합 같은 경우는 그 펩티드 결합 간의 수소 결합으로 형성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펩티드라는 게 하나의 분자니까 우리가 다른 분자 서로 다른 분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물 분자에서는 서로 다른 물 분자. 자, 그럼 수소 결합 때문에 이제 기화율이 높습니다. 수소 결합 자체는 약해요. 여러분들 이제 생물학에서 보면은 고온 결합이 있고 비고온 결합이 있고요. 그래서 고온 결합이 가장 셉니다. 비고온 결합이 약하고요. 자, 그러니까 비고온 결합에는 또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 뭐 그 수소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이 있으니까 이 수소 결합도 약한 편이긴 한데 물 분자는 하나의 물 분자에서는 극성이 4개가 형성되기 때문에 4개의 다른 물 분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는 상당히 많은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결합이 많다 보니까 수소 결합 하나는 약하지만 수소 결합 수가 많다 보니까 기화가 될 때는 많은 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그 열을 뺐겠죠. 그래서 체온 조절, 특히 체온 조절이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관여를 하는 겁니다. 물 분자가 기화되면서 주변에 열을 뺏어가니까 체온이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한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관을 통한 물의 수송 에 관여하고요. 대신 이제 이 강한 표면 장력에서 물의 수송이 일어날 때는 표면 장력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응집력도 필요하고요. 증산작용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증산작용이죠.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고. 자, 4도시에서 최대 밀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가 가장 부피가 크고 고체로 갈수록 액체 고체로 갈수록 부피가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물의 경우는 반대예요. 그래서 고체인 0도씨일 때 오히려 부피가 4도씨일 때보다 커져요. 그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결합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 분자 간에 수소결합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얼음일 때는 수소결합이 다 형성되니까. 그런데 4도씨 액체 상태일 때는 수소결합이 형성되지 않은 분자 간에 통과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4도씨 때는 부피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 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최대 밀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0도씨는 밀도가 낮으니까 그 위로 떠오르게 되고 4도씨의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은 가라앉게 되니까 수중생태계에 얼지 않고 겨울철에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개념을,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항상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대 밀도 4도씨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그 생태계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또 기출이 됐었으니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바로 문제 풀도록 하죠. 자, ABC는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체온 조절, 생태계 유지,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체온 조절은 A고요. 생태계 유지는 C고 물의 이동은 B.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물 분자는 최대 몇 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에 델타 플러스, 극성은 이제 델타로 표현을 합니다.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또 델타 마이너스예요. 요거 하나가 델타 마이너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가, 여기에는 물 분자의 수소가 수소 결합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물 분자의 산소가, 얘는 왜냐면 델타 마이너스니까 델타 플러스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 분자 4개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결을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4개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물이 극성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는 열역학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죠.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개념은 뭐냐면 뭐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기질이 있고 여기에 효소가 이렇게 있다.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로는 우리 몸은 항상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분자는 물 분자하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생물 기준이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요. 6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물 분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 분자 있고요. 그러면 여기 6개, 여기 6개 있는데 지금 3개, 4개니까 12개 중에서 5개는 남죠? 그럼 5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 용질의 개수가 많아졌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2개인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더 많이 무질서해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반응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 수가 많아 결합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각각의 분자 개수로 취급을 하는구나. 그래서 무질서해졌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가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 엔트로피가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게 있고요.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외우는 건 이제 단량체라든가 어떤 전체 기작에서 중간에 어떤 효소, 어떤 세포들, 이런 것들을 외워줘야 돼요. 실제로 이제 세포라든가 단량체, 그 다음에 효소 이름,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기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서술형 문제인데 기억에 들어갈 건 뭐냐, 니은에 들어갈 건 뭐냐, 이런 식으로 기입형 문제, 기입형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물질을 물어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 따로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기작은 이해를 하고요. 전체 기작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중간에 특정한 물질만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pKa에 대한 개념인데, 이 pKa도요, 물론 이제 방정식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그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pKa는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pKa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 지금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유형의 완충력은 pH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pH의 변화가 이제 잘 안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세트산의 NaOH 농도별로 첨가하게 되면 pH가 증가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그 pH 수준에서는 NaOH를 넣어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때 이제 완충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충 능력이라는 것은 수소이온, pH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게 해주는 능력이고,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생체 내에서 pH 변화는 고분자의 그 변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분자라는 게 실제로 기능을 하려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조를 형성하는데, 3차 구조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결합, 비공유결합들이에요. 그런데 pH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결합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3차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기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이게 됨으로써 고분자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니까
안정성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 곡선은 완충 능력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여기 실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적정 곡선에 해당합니다. NaOH의 농도를 넣어주면 pH가 점점 증가해요. 적정 곡선은 항상 pH가 낮은 산성 조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산성 조건이라는 것은 주변의 수소연 농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산성이라는 건 pH가 낮은 거고 pH가 낮은 건 수소연 농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자는 주변의 수소연 농도가 높으니까 수소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NaOH의 농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수소연을 점점 뺏겨요. 점점 뺏긴다라는 얘기는 이 분자 주변에 있는 수용액의 수소연이 NaOH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NaOH는 수용액에 들어가죠. 그럼 수용액의 수소연을 이 OH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의 수소연 농도가 낮아져요. 그럼 이 분자는 수소연을 뺏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적정 곡선 상태에서 이 특정한 이 물질은 수소연 농도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소연을 꽉 받은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잃어버리는 와중에 특정한 그 pH 농도에서는요, 잃어버리는 것과 받는 것에 그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액의 pH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방정식이 나오는 게 요거죠. HA에서 이 H라는 건 수소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소연 이외의 부분을 A라고 표현한 겁니다. HA라는 물질은 H 플러스 양이온이 나갔으니까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A 마이너스가 되죠. 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수용액은 우리가 산성용액, 뭐 염기성 용액을 산성용액, 염기성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떤 분자를 표현할 때는 얘가 산이다 또는 염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산과 염기 그리고 산성 염기성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 주변 수용액에 수소를 제공을 해주면 얘는 제공을 하고 있죠. 헬이 되면서 얘는 산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A-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의 양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즉 수소이온, 수용액의 수소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은 우리가 염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해리가 되는 것만 얘기했지만 얘는 다시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리 상수 이것을 K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해리 상수 KA는 요게 KA예요. 위쪽 화살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상수 KA를 표현을 할 때 방정식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해리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분모에다가 HA의 농도, 분자에다가는 H 플러스 해리된 결과물이죠. 생성물 A-의 농도 이렇게 해주면 분자가 증가하면 해리가 그만큼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KA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수소이온 농도를 수치화한 게 pH예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에다 마이너스 로그 밑이 10인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였을 때 pH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 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이게 되면 수소이온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였을 때 P를 붙였듯이 여기에다가도 P를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pKa.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로그 붙였고요.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죠. 자, 마이너스 로그는 로그 안에 이제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 로그 H 플러스 더하기 로그 A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 따로 나누고요. 요 부분 따로 우리가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H 플러스는 마이너스 로그 10 H 플러스니까 얘는 pH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이었죠. 여기 밑이 10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HA, 여기가 A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pH가 여기 있는지 pKa가 여기 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죠. pKa 플러스 로그 10이고요. HA분의 A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 이해할 때 방정식을 끌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잘 이해되면 요 식은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 pH의 개념과 pKa 개념을 잘 이해해 줘야 되는데, pH는 수용액의 pH예요. 자, 모든 분자는 수용액 속에 있잖아요. 분자 주변에는 수용액이 있다고요. 수용액의 pH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 pKa는 분자의 고유 특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분자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분자마다 pK 값은 정해져 있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원자나 분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곳이 어디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 그래서 효소 활성 부위에서는 pK 값은 변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는 원래는 고유한 값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A-는 염기였죠? HA는 산에 해당했습니다. 실제로 완충액으로 작용을 하려면 수소연을 잘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강산 강염기는 아예 수소연을 받고 있는 상태거나 아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강산 강염기는 우리가 완충제로서, 완충액으로서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약산 약염기가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충액 얘기할 때 주로 여기서 말하는 산염기는 약산과 약염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pH는 우리가 측정을 하면 알 수 있지만 이 분자 고유 특성인 pK 값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전체 로그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분자가 들어있는 수용액의 pH가 그 분자의 pKa가 돼요. 그러니까 로그 10 요 전체가 0이 되려면 얘가 1이면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1이다라는 얘기는 산과 염기가 1대1로 존재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산인 상태에서 수소연을 다 받은 HA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NaOH가 들어가게 되면 수용액의 수소연 농도가 낮아지니까 HA는 주변의 수소연 농도가 낮아지니까 이 반응이 오른쪽 반응으로 진행이 돼서 처음엔 HA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는 A-도 같이 존재하게 돼요. 100개의 HA가 있으면 여기서 수소연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90개의 HA, 그 다음에 10개의 A-. 점점 그러다 보면 50개의 HA, 50개의 A-가 존재할 때가 있겠죠. 어느 순간. 그래서 산과 염기가 1대1로 딱 존재할 때. 그러면 이 전체 값은 0이 되니까 pKa 값은 그 수용액, 들어있는 수용액의 pH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산염기가 1대1일 때 pKa는 pH가 되고요. 그런데 1대1이 되면 얘는 반은 산이고 반은 염기니까 수용액의 수소연 농도가 변했을 때 주변의 수소연 농도가 감소해버리면 오른쪽 방향으로 일어나면 되고요. 수소연 농도가 증가하면 왼쪽 방향으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건 pH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수용액에 수소연이 있어야 pH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수소연 막 많아졌는데 분자가 싹 가져가 버리면 얘 pH에 변화 없죠. 그러니까 얘가 1대1로 존재하면 수소연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바로바로 분자가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가 있어서 이 수용액의 pH는 변화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1대1일 때 pH의 변화가 가장 작아지니까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클 때가 바로 pKa는 pH가 돼요. 수용액의 pH가. 자,
요거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 요 때가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A 곡선 완충. 요 시점. 요 때가 1대1로 존재할 때. 산과 염기가 1대1로 존재할 때고요. 지금 4.76이라고 했죠. 4.76. 요 4.76이 pKa가 된다는 얘기. 그리고 완충 능력이 크기 때문에 수용액의 pH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대를 우리가 완충지대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한 부위가 있으면 하나의 수소이온만 받거나 내놓게 되면 요 완충지대는 하나가 되고요. 만약에 하나의 분자의 두 부위에서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요 각 부위마다 pKa가 다르기 때문에 완충지대는 두 개가 되고요. 세 군데서 받을 수 있으면 완충지대는 세 개가 되고. 그러니까 적정 곡선을 그릴 때는 완충지대가 그냥 몇 개 있는지 대충 그걸 알면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PI도 풀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구하는 공식 요거고요. 자, 아세트산의 pKa는 A, B 중 어디에? B에 있다고 했고요. 자, 1대 1일 때 완충 능력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pKa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B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연을 잃어버린 겁니다. NaOH를 점점 넣어주면 수용액의 수소연 농도가 낮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얘가 점점 많아지고 얘는 수가 적어지고 어느 순간 1대 1이 됐을 때가 완충 능력이 높을 때. 자, 그럼 A에는 어떤 애들이 존재해요? 주로? A에는 얘가 더 많은 거고요. 항상 수소연 농도가 높으니까 주변 수소연으로부터 받은 상태. A일 때는 얘가 많고 B일 때는 1대 1이고 C일 때는 마이너스, 염기 상태가 많은 것이고요. 문제에서 이제 산 또는 염기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써주고 이거 써주면 정말 친절한데 그렇지 않고 산과 염기가 뭐 1대1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완충 능력이 가장 좋을 때 이때의 수용액이 pKa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표현이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줘야 돼요. 자, 4번. 자, 아세트산이 혈액 내에서 완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써라. 자, 우리 생체 내에서 혈액이라는 것은 pH가 대략 한 7.34 정도 됩니다. 보통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체 내는 pH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pH 7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체 내의 pH가 그러니까 pKa가 pH 7 근처에 있어야 그 완충제에 의해서 혈액의 pH가 7 정도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pKa가 4.76. 이거는 pH 대략 한 7.4 정도? 7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다르죠? 그래서 실제 혈액의 pH 7에서는 이 아세트산의 완충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완충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충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생체 내의 완충액으로 작용하는 게 HCO3-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pKa는 있다가 우리 이제 단백질 파트 할 때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포 내 중합체들은 단량체들의 반복적인 축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중합체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종류의 중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단량체들의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합체가 형성이 될 때는 단량체가 와요. 이제 이때 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단량체들은 고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이 딱 끊어지면 뭐 여기에서 끊어지든 여기에서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중합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량체가 가지고 있던 애들이 중합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단량체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본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간단히 써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량체, 중합체, 이런 개념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중합체가 될 때는 물이 빠져나오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단량체가 될 때는 오히려 물이 들어갑니다. 요거 헷갈릴 때는 이 반응 이름 알면 되죠. 물이 들어가니까 가수. 근데 우리는 가수분해. 익숙하잖아요, 그죠? 물이 나오죠. 탈수. 축합. 축합은 합쳐진다는 얘기니까 중합체가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우리 고분자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단백질 얘기했었고 핵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제 탄수화물 고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당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 또는 지방.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지방 이렇게 해봅시다. 특히 이제 중성지방 얘기해봅시다. 지질 중에서도 이제 중성지방. 자, 얘네들은 우리가 고분자라고 하죠. 고분자라는 개념은 거대 분자라는 개념이고요.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중합체다라고 하는 것은 단량체 간의 고유결합으로 형성된 것인데 중성지방은 단량체 간의 결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 단백질, 핵산, 다당류만 중합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중성지방은 중합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의 결합이 일어날 때는 고유결합이 형성되지만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분자 작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 분자들이 이제 소수성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거대한 중성지방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덩어리라는 것은 다량체의 고유결합이 아니라 그냥 작은 그 중성지방 분자가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중합체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에서 A 과정이냐 B 과정이냐는 바로 이 단백질, 핵산, 다당류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다당류부터 한번 봅시다. 다당류 중에는 이제 동물의 경우는 저장성, 식물의 경우는 저장성도 있고 뭐 구조성도 있는데 동물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리코겐. 자,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단량체 알파형의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N-1개의 포도당으로 구성된 글리코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단량체가 와서 결합을 할 거예요. 포도당. 자, 이때 UDP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와서 중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UDP는 떨어지고요. 글리코겐이 형성되고 이때 글리코겐의 포도당의 개수가 이제 N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핵산 DNA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DNA의 단량체는 DNTP, 그래서 DATP, DGTP, DTTP, DCTP 뭐 이게 되겠죠. 그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게 DNTP죠. 자, DNTP에는 올 때는 5번 탄소에 항상 인상기가 몇 개? 3개가 반드시 있어야 중합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5번 탄소 가까운 것이 알파 베타, 알파 쪽이고요. 멀수록 감마인데 이때 알파와 베타 사이가 끊어지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로인산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요 피로인산은 한 번 더 분해가 돼서 무기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이제 2개. 왜 그러냐? 만약에 피로인산으로 그대로 남게 되면 이 피로인산이 또 여기 알파의 인산기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분해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피로인산을 무기인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DN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DNTP의 개수는 N개가 돼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중합체로 우리 단백질 한번 봅시다. 자, 단백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펩티드. 우리 그 번역 과정에서 그 큰 소단위체 E 사이트, P 사이트, A 사이트에서 그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P 사이트에는 펩티드 tRNA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때 새로운 아미노산은 tRNA 결합한 상태로 들어오겠죠. 자, 아미노악실 tRNA, 아미노산이 결합한 형태의 tRNA가 이렇게 와서 중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펩티드 tRNA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N-1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얘는 P 사이트에 있는 것이고요. 얘는 A 사이트에 있죠. 자, 이제 얘네들은 중합이 일어나죠. 큰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원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20S rRNA가, 그리고 진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28S rRNA가 효소로 작용을 해서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고, 이때는 ATP나 GTP 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필요하지 않고 그때 이제 RNA가 효소로 작용하죠. 그래서 그러한 RNA를 우리가 리보자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펩티드 tRNA에 여기 tRNA가 딱 끊어지고 요 펩티드가 여기 아미노산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tRNA가 떨어지는데 이 tRNA는 어디에서 나온 tRNA? 펩티드 결합되어 있던 tRNA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펩티드 tRNA 만들어지고요. 물론 이때는 아미노산은 N개. 자, A 사이트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얘가 P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원래 P 사이트에 있던 tRNA는 E 사이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밀리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봤는데요. 자, 다당류에 해당하는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그 단량체에 있는 물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정에 해당하고요. DNA의 경우도 피로인산, 단량체에 있던 인산기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과정과 유사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합체에 있던 tRNA가 떨어졌죠. 얘는 A과정과 유사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저 내용을 이제 적용해서 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글리코겐은 비과정이다. UDP가 떨어져 나온다. 핵산의 경우는 비과정이다. 피로인산 또는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온다. 3번. 펩티드 같은 경우는 A과정과 유사하다. 이때는 펩티드에 있던 tRNA가 떨어져 나온다. 7번에 해당하는 것이 UDP, 피로인산, tRNA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여기 UDP 나오는데, 이런 포도당 UDP는 이제 설탕 형성 과정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녹말 형성 과정에서는 ADP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탕 형성 과정 또 녹말 형성 과정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어떤 게 포도당에 붙어 있었는지 그런 물질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탄수화물 같은 경우 예전에 그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단량체를 물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딱 보고서 아, 얘는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것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보통 이제 핵산에서는 이게 탄수화물 파트에서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얘가 어떠한 물질인지 알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포 소기관 구조 보면서 얘가 어떤 소기관인지 또 동물 생리 파트 보면서 어느 기관인지 그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야 돼요. 뭐 그림만 그려주고 물어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갑상선하고 부갑상선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 문제 보면요. 자, 다당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글리코겐, 셀룰로스, 아밀로스, 키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밀로스는 가지가 없는 나선 형태. 그 나선 형태의 가지가 형성되면 아밀로펙틴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바로 녹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의 그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염색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하고 유사한 가지 구조.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보다는 가지가 더 많은 구조에 해당하고요. 셀룰로스는 선형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지금 알파형 일사결합. 왼쪽도 알파형, 오른쪽도 알파형. 알파형의 기준은 6번 탄소하고 1번 탄소의 OH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알파형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 일사결합으로 쭉 이루어진 것, 이것은 아밀로스. 가지 구조가 없으니까 아밀로스. 자, 이러한 알파 일사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알파 16결합까지 있는 라의 경우는 아밀로펙틴 그리고 글리코겐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밀로펙틴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글리코겐. 자, 그다음에 다의 경우는 지금 1번 탄소에 얘가 1번 탄소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6번 탄소하고 1번 탄소의 OH가 같은 방향에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베타형이고요. 베타 일사결합. 셀룰로스. 그래서 이제 알파형이냐 베타형이냐는 1번 탄소가 6번 탄소와 반대쪽이냐 같은 쪽이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대신 4번 탄소의 OH기는 항상 6번 탄소의 반대쪽이다. 알파든 베타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알파형 같은 경우는 4번 탄소와 1번 탄소의 OH가 항상 동일한 위치가 되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선 구조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의 OH가 서로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결합을 할 때마다 실제로는 얘가 뒤집어져요. 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셀룰로스는 선형을 갖게 되고요. 아밀로스는 나선형을 갖게 되죠. 선형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어서 이제 구조적 지지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선형이면은 아무래도 그 분자들 간에, 저 아밀로스 분자들 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곳에 효소가 와서 절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절단을 할 때는 어디 부분을 절단을 하느냐? 자,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 같은 경우 절단을 어디를 하느냐? 여기를 딱 절단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곳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절단을 시키죠. 그래서 글리코겐 포스포릴 라아제라고,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러한 효소가 인산기를 붙이면서 절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글리코겐 포스포릴 라아제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포도당 한 분자는 1번 탄소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공유결합은 항상 있어야 되죠. 옥테트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딱 끊으면 끊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대신 뭘 갖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 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떨어져 나올 때는 포도당 한 분자씩 떨어져 나와요. 자, 지금 1번 탄소에 붙이는데요. 이 1번 탄소에는 뭐가 있냐면 카르보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보닐기, 그리고 카르보닐기는 이제 알데히드기하고 케톤기로 나뉘죠.
얘네들은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프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환원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데히드기가 원래 이제 노출되면 환원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케톤기도 전환되면서 알데히드가 되면 이제 그 환원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탄소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는 카르보닐기는 지금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은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는 1번 탄소가 이렇게 노출돼 있죠. 그럼 얘는 여기가 딱 끊어지면서 알데히드기가 노출되면 얘는 환원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환원 말단이라고 하고요. 환원제로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비환원 말단이라고 하는데 이 비환원 말단 부위에 1번 탄소 인상기를 붙이는 게 글리코겐 분해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환원 말단 부위에 포도는 하나씩 떨어뜨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비환원 말단이 몇 개 있냐면 이 그림상에서는 2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얘가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2개가 동시에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환원 말단 왼쪽이잖아요. 이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가지 구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밀로스와 글리코겐 중에 그 포도당 분해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르냐면 글리코겐이 당연히 빠르겠죠. 한 번에 2개씩 이 경우는 2개씩 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비환원 말단 쪽에서 분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같이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또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아밀로펙틴이 가지 구조이기 때문에 비환원 말단이 많으니까 그만큼 포도당을 더 빨리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키틴이죠. 자, 키틴의 경우는 하나 남았죠. 자, 여기 구조 보면 이제 베타 일사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 탄소와 4번 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죠. 자, 얘가 이제 N-아세틸에 해당하고요. 요 N-아세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단량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N-아세틸 글루코스 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틴은 N-아세틸 글루코스 아민이라고 하는 단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단량체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펩티드 글리칸에서 뮤라믹 액시드를 N-아세틸 뮤라믹 액시드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뭐 키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알아둘 필요는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그림 보고서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N-아세틸기가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가 배운 단량체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래서 가는 아밀로스, 나는 키틴, 다는 셀룰로스, 라는 글리코겐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나 중 식물의 구조성 다당류는 셀룰로스, 저장성 다당류는 아밀로스이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 구조가 셀룰로스는 선형, 아밀로스는 그 나선형인데 단당류의 종류로 본다면 셀룰로스가 베타형이고 아밀로스는 알파형 간의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3번. 동물에서 저장성 다당류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두 저장세포, 동물의 경우죠. 동물의 경우는 대표적인 저장을 하는 형태가 글리코겐, 간세포, 그리고 근육세포 저장입니다. 간세포는 이제 혈당 조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론 시간에 배운 게 이제 간세포의 경우는 A 형태,
A 타입, 그다음에 근육세포에서는 B 타입이 존재하면서 이 간세포에서는 A 타입인데 A 타입은 이제 B 타입의 인상기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B 타입에 있고요. 얘는 B 타입의 인상기가 붙어 있는 형태. 자, 그래서 이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간세포에 있는 애하고 근육세포에 있는, 아이고, 여기서 B타입, A타입이 뭔지 얘기를 안 했구나.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 글리코겐이 있으면 이제 이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요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가인산 분해 요소. 포스포릴라제. 이 가인산 분해 요소 타입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가 각각 활성 형태, 불활성 형태. 활성 형태는 이제 그 R 타입, 불활성 형태는 그 T 타입, R 폼, T 폼. 그러니까 활성 형태 R 폼, 불활성 형태 T 폼을 형성하면서 작용을 하는데, 이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가 글리코겐에 있는 포도당을 딱딱 떼는데 그 포도당이 간세포에서는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 가능한 것이고요. 근육세포에서는 인상기에 포도당의 인상기 1번을 붙여서 뗀다고 했죠. 그래서 1번 탄소에 인상기 붙어 있는 애가 세포질에서 6번 탄소로 옮아가게 되고 걔가 ER로 들어가면 특히 SER로 들어가면 SER 막에 있는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가 6번 탄소의 인상기를 떼주면 원래 간세포에서는 그 포도당이 세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근육세포에는 그 SER의 효소가 없죠. 탈인산화 효소. 그래서 포도당의 인상기가 떨어지지 못하니까 혈액 내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세포에서 이 가인산 분해 요소가 글리코겐 분해에서 나온 포도당은 근육세포에서 다 소모를 해야 돼요. 근육세포에서 ATP 생성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세포는 혈당 조절 목적으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것이고 근육세포는 나중에 ATP 생성하려는 목적으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강의할 때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이론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이제 요 내용이 가물가물하면 다시 노트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식물세포의 팽창 방향,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어떤 요소야? 이게 뭐냐면, 식물세포는 팽창을 할 수가 있죠. 자, 식물 성장에 관여하는 식물 호르몬,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 뭐였죠? 옥신이었죠. 옥신이 식물 성장에 관여할 때 관여하는 세포벽 효소는 익스펜신이었죠. 그래서 산성 신장설에 따라서 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의 주성분으로는 그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자, 셀룰로스는 셀룰로스 합성 요소는 세포막에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 이렇게 셀룰로스가 배열되어 있으면 세포 안에 포도당 가지고서 셀룰로스를 만들 때 셀룰로스는 세포막 바깥쪽에 형성되면서 세포벽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세포막에 효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셀룰로스가 형성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세포막의 셀룰로스가 이 위치에 간다는 얘기는 조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막단백질인 이 합성 요소가 골지체를 거쳐서 세포막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소낭 형태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소낭이 이동하는 선로 역할을 하는 세포골격이 미세소간. 그러니까 미세소간에 의해서 세포막의 셀룰로스 합성 요소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세소간이 이런 식으로 배열시키면 세포가 성장할 때는 이제 산성신자설에서 세포가 형성될 때는 양옆으로는 셀룰로스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성장 방향은 이렇게 위아래가 되는 거겠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 팽창 방향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셀룰로스 합성 요소가 세포 골격인 미세 소관에 의해서 세포막에 배열하는 양상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정도 개념 잡고 넘어갑시다. 뒤에 또 있구나. 5번 문제가 또 있네요. 자,
자, 다당류라는 다당류 가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포도당을 제공할 때 더 효율적이다. 앞에 얘기했죠. 비완원 말단 부위가 잘리게 되는데 글리코겐이 바로 비완원 말단 가지구조이기 때문에 아밀로스보다 비완원 말단수가 많아서 빠르게 포도당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밀로스는 이거고요. 글리코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비완원 말단 부위는 아밀로스는 여기, 그리고 글리코겐은 세 군데. 더 빨리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해도 되고요. 분해 요소가 다른 비완원 말단수가 많아서 효율적으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 포도당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라중 절지동물. 절지동물의 외골격 균류의 세포병은 키틴이죠. 키틴의 단량,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에나세틱 글루코자민이 키틴 구성하는 단량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스라든가 아가로스, 아가로펙틴, 그 다음에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고, 펩티도글리칸하고 아가라고 하는 조류, 즉 식물성 플랑크톤의 세포벽은 두 종류의 단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답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글리코겐 합성 요소와 분해 요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분해 요소는 글리코겐, 포스포릴, 라제. 이거는 이제 가인산 분해. 포스파타제하고 포스포릴 라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포스파타제는 인산기만 떼는 것이고요. 포스포릴 라제는 인산기를 붙여서 단량체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때 가인산 분해 요소이기 때문에 인산기 이렇게 붙여서 뗀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1번 탄소에 비완원 말단 1번 탄소가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인산기를 붙여서 대신 인산기가 공유결합을 하니까 포도당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분해 요소고요. 이 분해 요소는 세포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분해 요소는 또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제 리소좀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코시다제가 절단을 해서 분해할 때는 이제 포도당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 합성 요소는 역시 세포질에 있습니다. 신세이즈. 이제 이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에게 내지는 않겠지만 신세이즈가 있고요. 신서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신세이즈는 ATP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ATP 없이도 글리코겐이 합성이 될 수 있는 효소고, 신서세이즈 요 사이에 이제 TH가 더 들어가서 신서세이즈가 되면 그때는 ATP를 필요로 하는 합성 요소고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합성 요소. 얘는 인산기를 붙여서 분해하는 요소, 가인산 분해 요소.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이유는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요번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세포막 파트에서 기출문제 2021학년도 문제 풀 텐데, 포도당이 들어와서 간세포나 글리코겐, 근육세포에서는 글리코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 포도당의 농도는 글리코겐에 결합한 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 내의 포도당 농도는 낮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수송될 때는 글루티 수송체를 이용하는데, 얘가 이제 촉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운반체 단백질입니다. 이온 채널이 아니라 운반체 단백질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래서 세포 내부의 농도가 낮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의 세포 내부의 농도가 낮게 유지가 되니까 촉진확산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서 포도당 유입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바로 또 삼투 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포도당이 글리코겐에 결합을 하죠. 그러면 글리코겐은 여러 개의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글리코겐 한 분자는 그냥 하나예요. 용질 하나예요. 포도당 하나도 용질 하나.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은 것보다는 걔네들이 하나의 글리코겐을 형성하게 되면 삼투 농도는 낮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투압 또는 삼투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단량체의 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질 분자의 개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100개 있는 것과 그 100개로 구성된 글리코겐 한 분자에 있는 걸 비교해 보면 포도당 100개 있는 것이 삼투 농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 내부에 들어와서 포도당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글리코겐 상태로 존재하게 되니까 낮은 삼투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세포 바깥으로부터 세포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니까 터짐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포도당 유입 용이한 것은 포도당 농도를 낮게, 삼수 농도가 아니라 이제 포도당 농도를 낮게 유지해서 촉진 확산이 계속해서 일어나, 촉진 확산 지속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문제는 글리코겐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상기가 붙는 걸 가지고 또 문제를 냈었죠. 자, 포도당이 있는데 뭐가 붙었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원래의 포도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상기가 붙으면 포도당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세포 내부의 포도당 농도는 낮게 인식이 돼서 계속해서 촉진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펩티도글리칸, 아가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단당류로 된 다당류인데 여기서 이제 N-아세틸 뮤라믹 액시드 요거 쓰라는 문제가 이제 예전에 기출이 됐었던 거고요. 문제에서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 요거는 제공을 했습니다. 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어떤 것의 단량체였어요? 키틴의 단량체였죠. 추가로 이제 뮤라믹 액시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 펩티도글리칸에는 요 두 개의 단당류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또 관여하는 것이 아미노산이 또 가서 결합을 해주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이러한 단당류 간에 이러한 단당류 결합되어 있는 것에 이제 또 가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데요. 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뭐예요? 트랜스 펩티다제. 요 트랜스 펩티다제가 망가지면 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될 수가 없으니까 펩티도글리칸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억제하는 애가 누구? 요 효소를 억제하는 애가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외막을 잘 투과를 못하니까 그람 음성세균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암피실린. 암피실린은 그람 음성세균, 양성세균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펩티도글리칸의 특징 중에 하나는 L폼, D폼, D타입 또는 L타입의 아미노산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 원래 생체 내 아미노산은 L타입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펩티도글리칸엔 D타입도 존재한다. 생체 내에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다 D타입이에요. 그리고 생체 내에서 아미노산은 다 L타입이에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D타입도 존재한다. 요거 헷갈릴 때는 포도당이잖아요, 당. 당은 디귿이죠. 그러니까 D. 그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은 L. 이렇게. 자, 아가는 아가로스, 아가로펙틴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가로스는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면 핵산 전기용동할 때. 전기용동할 때 젤 만들 때 쓰는 것이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다시 또 합시다.